갑니다. 그림은 우리나라 대통령 및 행정부 권한 행사에 대한 통제수단. 옳은 걸 고르라고 했네요. 그러니까 대통령 및 행정부에 대해서 법원이 통제하고, 헌법재판소가 통제하고, 행정부 내부에서 통제하고, 국회에 의해서 통제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니네요. 하나씩 다 따져야겠네. 탄핵 심판은 누가 누구를 하는 거죠? 헌법재판소가 정부 또는 법원. 법원도 견제하고 정부도 견제하고 국회도 국회를 견제 못하는구나. 국회의원은 탄핵 대상이 아니잖아요.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니까 이거 맞네? 그렇죠? 1번 맞고. 이런 문제 풀 때 조금 요령이 필요한데, 가번은 맞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다라 이렇게 가려면 조금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요. 그러면, 밑으로, 2번, 3번, 4번 밑으로 내려오세요. 내려오면, 2번 맞아요? 헌법 소원 심판이 가에서 대통령 및 행정부를 견제하는 겁니까? 헌법 소원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국회를 견제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다시. 헌법 소원 심판은 헌법 소원이 뭐였어요? 두 가지가 있었죠? 그렇죠. 위헌법률심사형하고 권리구제형이죠. 이건 모두 국회에서 만든 법률을 견제하는 거잖아요. 법률이 잘못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권리구제형 빼고 위헌심사형만 따져보세요. 법률이 헌법에 위배에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하는 것이니까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재판소가 국회를 견제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가가 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2번 지워야지. 3번 탄핵심판 아까 1번이랑 똑같으니까 정답은 1번 아니면 3번 들 수 있고 4번까지 1, 3, 4 중에 정답이 있겠네. 그럼 2번 지웠어요. 그럼 이제 나번으로 가봐. 나번은 법원에 의해서 대통령과 정부를 견제하는 거죠. 긴급명령에 대한 승인, 이건 국회가 견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번도 지워야겠네. 그러죠? 1번 지우고. 그럼 이제 3번하고 4번 남았잖아. 자, 3번, 4번 남았는데 나번 둘 다 똑같으니까 이제 다번으로 가면 돼. 다번으로. 그럼 다번이 뭐냐면 행정부 내부 통제라고. 직업공무원제도고 행정심판. 어느 게 맞아요? 행정심판이 행정부 내부 통제잖아요. 4번이 정답이에요. 직업공무원제도는 통제제도가 아니라고. 직업공무원제도는 뭐냐면요.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직업공무원제도야. 이건 통제하는 게 아니라고. 직업공무원제도가 채택되기 이전에 옛날에는 엽관주의라는 게 있어요. 엽관주의. 엽관주의가 뭐냐면 이를테면 청주시장을 뽑았어. 그럼 청주시장이 청주시 공무원을 다 임명해. 네? 근데 청주시장이 그만둬. 그럼 청주시 공무원 다 그만둬야 돼. 이게 엽관주의예요. 그러면 공무원의 신분 보장이 돼야 안 돼? 안 된다고. 그래서 등장한 게 직업 공무원제도예요. 그러니까 상사가 잘리건 없어지건 사라지건 상관없어. 내 자리는 내가 헌법에 의해서 보장되는 것이라고. 이건 통제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고. 됐죠? 그러니까 정답은 4번밖에 안 되는 거야. 자, 문제 푸는 요령 좀 다시 한번 집에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1번부터 다 맞추고 2번 다 맞추고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시간 1분 넘어버려요. 그러니까 가번이 맞는가 안 맞는가 1번에서 4번까지 쭉 보니까 2번 제꼈잖아. 그 다음에 나번 들어가니까 또 제낄 게 있네. 2번도 제끼고. 그러다 보니까 3번, 4번 남네. 그 다음에 4번으로 가니까 직업공무원하고 행정심판 둘 중에 하나가 이제 내부 통제로 봐야 되니까 4번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하면 1분 안에 충분히 풉니다. 문제 푸는 요령이 필요해요. 23번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그림은 우리나라의 신급제도를 나타낸 것이다. 4급 3심제도죠. 4급 3심제도. 옳지 않은 걸 찾으래요. 옳지 않은 거. 단심제 두 가지가 있죠. 선거소송. 선거소송인데 어떤 선거?
대통령과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그 다음에 비상시 군사재판, 단심으로 끝나죠. 2심제 두 가지 있죠. 선거소송, 선거재판. 여기서는 이제 대통령과 국회의원 광역이 아니라 그 아래에 있는 선거재판. 그 다음에 또 뭐 하나가 또 있죠. 특허소송. 1심이 특허법원, 2심이 대법원. 2심으로 끝나고요. 나머지는 전부 3심제가 원칙입니다. 자, 옳지 않은 것 찾아야 됩니다. 대통령, 국회의원의 선거법 위반에 관한 재판은 이거 선거소송이에요? 형사소송이에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은 형사소송입니다. 처벌을 하기 위한 소송이기 때문에 형사소송이므로 3심제가 적용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대통령, 국회의원의 당선 무효에 관한 재판 이렇게 됐다면 단심제이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이건 당선 무효 소송이 아닌 선거법 위반, 즉 부정선거, 위법선거를 판단하는 것이니까 이건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형사소송입니다. 이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1번 땡이죠. 그래서 정답이에요. 그 다음 나머지는 공부거리로 맞는 것이니까 확인해 볼게요. 특허소송의 경우 특허법원이 1심 법원이 되며 니은에 해당 맞네. 맞고요. 그다음에 최종심은 대법원이겠죠. 민사, 형사, 가사, 행정재판의 1심 법원은 디귿이 된다. 당연하죠? 디귿. 그다음에 디귿에서 단독 판사가 심판한 경우 니을은 2심 법원은 지방법원 합의부가 된다. 맞죠? 근데 여기서 더 정확히 말하면 본원 합의부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 충주에 청주지방법원이 있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충주지방법원 단독부에서 1심을 거쳤다면 2심은 어디로 와야 되냐면 충주 3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본원으로 와야 돼요. 본원. 그러니까 청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와야 돼요. 그러면 최종심은 어디로 가야 돼요? 고등법원, 대법원. 당연히 대법원으로 가니까 고등법원은 건너뛰는 거라고. 이건 경미한 사건의 경우에 그래요. 중대한 사건의 경우에는 합의부에서 1심하고 고등법원에서 2심하고 대법원에서 3심으로 끝나게 되는 거죠. 24번. 자, 24번도 공부거리로 좋은 문제입니다. 그림은 A의 절차를 나타낸 것이다. 옳은 걸 고르래요. 법원 소송 중에 당사자가 가 법원에 A 재정 신청했어요. A가 뭐냐면 당사자의 판단상 해당 법률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당사자가, 재판 당사자가 법원에 위헌 법률 심사 신청, 재청 신청을 하는 거예요. 위헌 법률 심사 재청해 주세요라고 신청을 하는 거예요. 법관이 단독을 할 수도 있어요. 전제 조건이 뭐예요? 재판 중. 거기 제일 위에 법원 소송 중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같은 말로 재판 중. 재판 중에 법관이 단독으로 할 수도 있고, 즉 위헌 법률 심사 재청을 단독으로 할 수 있고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재청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A를 재청하면 나로 가겠죠. 나가 어디예요? 헌법재판소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위헌 법률 심사 재청을 하면 이 위헌 법률 심사가 완료할 때까지 소송은 정지가 되는데 만약에 재청하지 않고 기각을 했어요. 법관이 이거 위헌 법률 심사 좀 하게, 위헌 법률 심사 재청 신청을 했는데, 이거 내가 보니까 위헌 법률 소지 없어 하고 기각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때 이 당사자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게 위헌 법률 심사형 국민 소원 심판 청구하면 돼요.
이거 시험 문제에서 자주 언급되는 거니까 이 흐름을 잘 기억해 두세요. 소송 중이니까 이건 위헌심사형이고 소송과 무관한 게 국민소원으로 권리 구제형 국민소원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나죠. 자, 1번 정부만이 위헌 법률 심사를 A를 신청하는 당사자가 될 수 아닙니다. 정부만이 아니라 이 법원에 A를 신청하는 당사자는 정부가 아니라 소송 당사자입니다. 소송 당사자. 1번 틀렸고요. 2번. 가는 법원은 대통령이 임명한 구인의 헌법재판관으로 구성된다. 가가 아니라 나입니다. 나. 헌법재판소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3번. 나는, 즉 헌법재판소는 대법원으로 헌법재판소로 기본권 침해 구제기관이다. 이렇게 나가야겠죠. 틀렸고. 4번 정답이겠네요. 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해당 법률은 즉시 효력을 잃는다. 그래서 위헌 결정하면 무효가 됩니다. 무효의 의미를 아시죠? 처음부터 법의 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이 이제 법의 안정성이 해쳐지잖아요. 그동안 법이 만들어져서 쭉 그 법을 지켜왔는데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돼버리면 국민들 혼란에 빠지니까 최근에는 위헌 판결보다는 헌법 불합치 판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헌법 불합치 판결하면 일단은 유효입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안에 이 법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위헌 결정하고 헌법 불합치 결정하고 차이도 기억해 두실 만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4번이 정답이라는 걸 알았고 25번으로 갑니다. 밑줄 친 기억리원의 헌법소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헌법소원은 두 가지가 있었죠. 위헌법률심사형하고 권리구제형인데 위헌심사형은 재판을 전제로 합니다. 소송을 전제로 하고 권리구제는 재판과는 무관하게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갑선 부인이 의사의 과실로 사산하게 되자 사산한 태아도 손해배상 청구권의 주체가 된다면서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과 2심 법원은 민법 규정의 해석상 태아는 살아서 출생할 경우에만 손해배상 청구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값은 상고를 제기한 후 재판에 전제가 된 위 민법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이건 위헌심사형 또는 위헌법률심사형 권리구제고요. 을은 부인이 임신 6개월인 상태에서 담당 의사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의사는 의료법 규정이 태아의 성감별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거부하였다. 을은 위 의료법 규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이니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입니다. 자, 이제 틀린 거 찾읍시다. 1번. 기억은 대법원에 위헌법률 심판 재청 신청을 하여 기각된 후에 제기하여야 한다. 맞죠? 아까 24번 문제에서도 보았던 내용이죠. 2번. 니은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한 사람이 제기하는 헌법소원에 해당한다. 이것도 맞네요. 권리구제형. 3번. 기억은 권리구제형 거꾸로 돼 있죠. 그래서 싱겁게 정답은 3번이 됐네요. 4번은 공부거리. 기억과 니은의 경우에는 심판 대상이 된 규정을 위헌으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맞죠? 근데 예전에 수능에서 이렇게 표현된 적도 있어요. 기억과 니은의 경우에는 심판의 대상이 되는 규정을 위헌으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중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맞아요, 들려요? 9인 중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OX. 여러분, 법을 공부할 때는요,
시 하나라도 틀리면 그건 법과 위배된다는 거거든요. 우리 헌법에 헌법재판관 9명의 의원 중 7인 이상이 출석하여 6인 이상의 찬성으로 돼 있지 3분의 2라는 글자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틀린 거라고요. 다시 이거 그렇게 많이 틀렸다니까? 여러분 9명 중 6명 찬성이니까 3분의 2잖아. 그거 맞다고 생각하잖아. 아니라니까. 헌법은 3분의 2라고 표현 안 했어요. 6인 이상이라고 했지. 그러면 7명이 출석했어. 그러면 3분의 2면 얼마야? 6명이 안 되잖아.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6인 이상이 돼야 된다니까. 자, 다시. 9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7인 이상이 출석해서 6인 이상이 찬성해야 된다니까. 이런 걸 조심해야 된다고. 자, 다시 합시다. 다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할 때, 심판을 할 때, 5가지 중에 한 가지만 빼고, 한 가지는 뭐냐면, 국가기관 간의 쟁의 심판이 있죠. 이를테면, 충청북도하고 청주시하고 싸움이 벌어졌어. 그래서 이 중에 하나가, 이제 청주가, 충청북도 잘못하고 있다 해가지고, 가로마 좀 타주세요. 해결 좀 해주세요. 헌법소원을 했다고. 그게 뭐예요? 국가기관 간 쟁의 심판이죠. 이때는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하는 것까지는 같아. 그리고 과반이야. 과반. 그러니까 7명이 출석했다면 4명 이상이 찬성해야 돼. 과반. 이걸 제외한 나머지 뭐 위헌법률심사 또 뭐가 있어요. 탄핵 심판, 위헌정당 해상결정 또 하나가 위헌정당 해상결정 5개 중에 탄핵, 위헌정당 해상결정, 위헌법률심사, 위헌법률심사, 그다음 국민소원 이 4가지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7인 이상이 출석해서 6인 이상이 찬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살짝 꼬아가지고 9명의 재판관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된다 하면 틀린 거예요. 3분의 2가 아닙니다. 6인 이상이에요. 6인 이상. 넘어갑니다. 26번으로 갑니다. 그림은 우리나라 국가기관의 견제와 균형 관계를 나타낸 겁니다. 고난으로 옳은 걸 찾으래요. A, B, C가 서로 견제하고 있는데 화살표는 견제 방향을 의미한대요. A에서 C는 각각 입법, 행정, 사법구 중에 하나이며 A의 장은 B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한대요. B의 동의니까 B는 국회겠네. 그러면 B의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하는 장이니까 대법원장이겠네. A의 장은 대법원장이겠죠. 그러면 A가 사법부, B가 입법부인 국회, C가 행정부 이렇게 되겠네. 자, 이 분석이 되어야 문제 풀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기억반. 탄핵소추는 누가 누구? 입법부인 국회가 B가 A나 C를 견제하는 것이니까 기억, 거꾸로 돼 있잖아. B가 A 쪽으로 가야 돼요. 1번 틀렸죠? 그럼 이제 2번으로 가봐. 법률안 거부권은 C가 B를 견제하는 것이니까, 이것도 니은의 반대로 가야 돼요. 틀렸죠? 2번까지 틀렸어? 그럼 이제 정답은 3번, 4번 둘 중에 하나야. 근데 3번도 틀려버린 거잖아. 끝났네. 4번 정답. 됐죠? 이렇게 풀어나가면 돼요. 자, 4번 보세요. 위헌법률 심판 재청권이래요. 위헌법률 심판 재청권. 기억. 법원이 위헌법률 심판 재청. B가 A가 지금 아까 법원이었죠? 그 다음에 B가 국회라고. 위헌법률 심판 재청권. 맞잖아요? 그래서 4번밖에 정답이 없다니까. 이렇게 풀어나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27번으로 갈게요.
그림은 우리나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을 나타내고 있다. 옳은 걸 고르래요. 그러면 대통령과 균형과 견제에 해당하는 기관은 사법부일까요? 입법부일까요? 입법부인 국회겠죠. 가는 국회. 그래서 이제 국민이 선거로 국회의원을 뽑고 대통령을 뽑아요. 그러니까 가는 국회입니다. 국회의원이라고 해도 되고. 자, 그 다음에 국민이 또 광역의회와 견제 관계니까 광역자치단체장이겠네.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그 다음에 또 국민이 선거로 다와 시장, 군수, 구청장. 이게 기초자치단체장이니까 다는 뭐가 돼요? 기초의회, 지방의회, 기초의회가 되겠죠. 이 기초의회의 지역구가 우리나라 유일하게 중선거구제라는 것도 선거 시간에 공부했었죠. 자, 이제 옳은 거 찾아야 돼요. 가는 국회입니다.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헌법 개정은 국민 투표로 확정되는 거예요. 헌법 개정을 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겠지. 개정할 수 있다가 아니라 헌법 개정안을 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돼요. 1번 땡. 헌법 개정은 국민 투표로 최종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1번 틀렸고요. 2번 나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와 같은 광역자치단체장은 지역의 사무를 처리하기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의회고 지방의회고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해야 맞겠죠. 조례가 아니라 규칙으로 해야 되고요. 2번 땡. 3번 다의 의원은 지방의회 의원은 소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가 선출된다. 정답. 소수대표제니까 중선거구제와 연결이 된다고 그랬죠. 우리나라 유일하게 중선거구제. 즉 2명을 뽑는 게 바로 지방의회란 말이에요. 또 지방의회 중에 지역구의원. 비례대표는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배분받는 거고요. 3번이 맞는 것으로 정답이네요. 4번은 왜 틀렸을까요? 다는 지방의회는 시장, 군수, 구청장을 불신임하는 권한이 없어요. 우리나라 이 불신권 없고 시장, 군수, 구청장을 주민이 소환할 수는 있겠죠. 물러나게 할 수는 있어요. 주민 소환 제도는 채택돼 있죠. 28번으로 갑니다. 다음에서 도출되는 민주정치 원리가 필요한 이유를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것.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한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거 다 지금 견제하고 있는 거잖아요.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 국정사안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 이거 다 서로 견제하고 있는 거죠. 왜 이런 견제 원리를 채택하고 있을까? 악법도 법이니까. 말도 안 되죠. 악법도 법이다. 이것은 형식적 법치주의에서나 나타나는 것이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따라서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2번 정답입니다. 의사는 대표될 수 없다. 이게 유명한 루소의 말인데요. 루소가 프랑스 사람이죠. 그죠? 근데 루소가 이제 영국의 영국의 민주정치를 비판하면서 한 말인데 뭐 깊게 안 들어가도 돼요. 의사는 대표될 수 없다. 그러니까 직접민주정치를 주장한 사람이 누구죠? 루소잖아. 루소는 직접민주정치를 주장하면서 의사는 대표될 수 없다. 얘기했고 왕은 군림하나 통치하지 않는다. 어디서 많이 들었죠? 영국의 명예혁명으로 채택된 권리장전의 앞에 나와 있는 문구입니다. 국왕은 군림하나 통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국왕의 권한을 제한하면서 의회의 권한을 강화시켰던 권리장전의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헌법과 관련된 내용 정리했고요. 이제 개인생활과 보호로 갑니다. 사법이죠. 사법에서 우리 시험범위에 해당되는 건 두 가지밖에 없죠. 사법이니까 국내법이죠. 국내법이고 실체법이죠. 실체법이고
여기 이제 시사법은 또 일반법과 특별법으로도 나눠져요. 사법, 우리 시험법에 들어가는 거. 일반법, 예. 대표적인 게 민법이고. 특별법에 대표적인 게 상법이에요. 근데 우리 구교과서에서는 민법하고 상법이 시험법에 들어갔어요. 근데 교과서가 개편되면서 이게 없어졌어요. 대신에 뭐가 들어왔냐면 임대차 보호법인데 이것도 약간 개정이 돼가지고 올해 이 개정된 내용이 출제될 가능성이 그리 높지는 않지만 한 가지 정도 알고 가셔야 된다고 그랬었죠. 이게 좀 문제 풀면서 설명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이 사법에서는 주로 이 민법에서 출제가 되거나 아니면 이제 여기서 출제되는데 여기서 출제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요. 그렇지만 이것도 조금 기본적인 것으로 조금 알고 가야 할 걸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민법은 구성으로 보면 어떻게 됐어요? 5개가 있었죠? 총칙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민법의 기본 원리인 권리 능력이 뭐냐, 의사 능력이 뭐냐, 행위 능력이 뭐냐, 이런 내용. 권리 능력을 가진 사람은 자연인과 법인이 있었잖아요. 자연인은 출생에서 사망시까지. 이 출생은 전부 노출설, 태아가 산모에서 완전히 분리되었을 때. 예외, 태아는 엄마 뱃속에 있더라도 2가지 경우에는 권리 능력을 인정했죠. 하나가 상속의 경우, 그 다음에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인정할 때. 네, 사망, 우리나라 민법의 통칙은 심폐기능 정지죠. 심폐기능 정지설. 예외적으로 뇌사설을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공부했었고요. 법인은 우리 시험법에 안 들어가는데 이게 사단법인이 있고요. 재단법인이 있어요. 우리 시험법에 관련해서는 법인은 상속 대상이다 아니다. 다만 유증 대상은 돼요. 유언으로 증인할 수 있다고. 그래서 여기서 시험 문제 된다면 유류분 가지고 출제한다고. 유류분. 이게 재산을 가진 사람이 내 재산을 전부 고아원에 줘라. 그러면 가족은 뭐냐고. 가족이 내거 내놔. 가족이 이 재산 모으는데 도움을 주었을 거 아니냐. 그걸 인정하자. 이게 2008년에 도입됐어요. 여성 국회의원들의 파워 때문에. 그래서 생긴 지 얼마 안 돼요. 이거 2008년이니까 아직 20년 못 됐잖아요. 그다음에 의사능력, 행위능력 중에 이제 의사능력법 뻔한 것이 행위능력에서 제한 능력자 제도가 있죠. 제한 능력자 제도 여기 3가지가 있죠.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제도하고 피성년 후견인 제도. 어떻게 달랐어요?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 그러나 미성년자도 단독을 할 수 있는 게 있었다고 그랬죠. 뭐였어요? 뭐 용돈의 범위 내에서 소비를 한다거나 부모의 허락을 받은 영업 활동을 한다거나 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고용 계약할 때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단독으로 한다거나 임금 청구할 때 단독으로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또 미성년자가 혼인신고하는 순간 성년으로 인정하는 거. 성년 의제. 이때 의제는 간주다 추정이다. 간주. 그러니까 결혼했다가 바로 다음날 이혼해도 다시 미성년자로 안 돌아오고 성년이에요. 성년. 피한정 후견인보다 이게 좀 더 심각한 건데 피한정 후견이나 피성년 후견인으로 선고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조건이 정신병 원장이 건강진단서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정신적인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은 있는데 좀 모자라는 경우가 있고 아예 처음부터 사무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서 사무처리 능력이 있긴 있어. 그러니까 행위 능력을 인정한다 안 한다? 인정해요. 근데 얘는 24시간 또라이야. 그러니까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가 돼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행위 능력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이게 그 차이라고. 그래서 이 피한정 후견인은 행위 능력이 인정되지만 법원이 정한 일정한 행위에 대해서만 후견인에 뭐가 있어야 된다?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얘는 어때요? 피성질 흥정인은 행위능력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걸 못해. 그러나 법원이 정한 행위만 가능해. 요 차이만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이게 2013년에 개정됐다고. 그러니까 개정된 지가 한 7년 됐네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나오기 시작한다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물권. 세 번째가 채권. 그래서 물권은 우리 시험 범위는 안 들어가요. 다만 물권에 전세권이라는 게 뭐고 저당권이라는 게 뭔가 정도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전세권도 물권이고 저당권도 물권이라고만 알면 돼. 만약에 물권하고 채권하고 싸움이 붙으면 100% 누가 이긴다? 물권이 이겨요. 물권하고 채권. 그러니까 채권의 가장 대표적인 게 임차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세권하고 임차권은 붙었어. 임차권이 아무리 먼저 설정됐다 하더라도 깨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법을 만든 거야.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인도 전입신고하고 이사하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으면 물권과 동일한 효력을 주겠다 이게. 그래서 채권이지만 물권보다 앞에 있으면 채권이 물권이 이겨요. 이게 특별법인 임대차 보호법이라고. 그러니까 민법하고 충돌하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을 먼저 적용한다 이것이죠. 그래서 이 채권도 그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채권이 성립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채권이 성립하기 위한 성립 요건. 확, 실, 적, 타 이렇게 공부했었죠. 확정성이 있어야 되고 실현 가능해야 되고 적법해야 되고 사회적으로 타당해야 된다고. 이렇게 성립되는 경우에 채권이 성립되는 경우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어요. 계약. 사실 네 가지인데 시험법에 들어가는 두 가지입니다. 계약을 했는데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그러면 이제 새로운 채권이 발생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는 채권이에요.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는 채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에요.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는 채권인데 이게 채권은 청구권이라고 그랬잖아요. 물권은 지배권이잖아요. 물권은 지배하는 거고 채권은 요구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채권은 특정인에게만 요구할 수 있잖아요. 물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얘는 배타적인 권리지만 얘는 비배타적인 권리라고. 그런데 이제 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또 일반 불법 행위와 특수 불법 행위가 있다고. 일반 불법 행위 이건 6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됐죠. 6가지만 모두 충족하면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가, 위, 가, 손, 인, 책. 이 6가지 중에 하나라도 충족 못 시키면 손해배상 청구 못 해요. 가해 행위가 있어야 돼요. 가해 행위. 위법해야죠.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되죠. 고의나 과실이니까 일반 불법 행위는 과실 책임주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과실 책임주의. 그 다음에 손해가 발생해야 되고 가해 행위하고 손해하고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고 가해자에 대한 책임성을 물을 수 있어야 돼요. 이 6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원칙이 무과실 책임주의입니다. 그런데 특수불법 행위는 이 과실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요? 과실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는 거죠. 그런데 특수불법 행위는 당사자에게 묻는 게 아니라고. 당사자에게 묻는 게 아니고 일정한 법률관계 있는 사람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에게, 그러니까 당사자에게 직접 묻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일정한 관계 있는 사람이 묻는데 이 특수불법 행위는 5가지가 있었죠. 뭐 있더라?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두 번째가 사용자라고 쓰고 사장님이라고 읽으라고 그랬어요. 사용자 책임. 네 번째가 공작물의 점유자 및 사용자 책임. 네 번째가 동물 점유자 책임. 그 다음에 공동 불법 행위에 대한 연대 책임.
요거에 쓰죠. 그 중에 얘만 절대적 무과실이고 무과실 책임을 묻고 나머지 얘 이거 모두 요 모두 상대적 무과실이야. 너 잘못 없다는 거 입증해라 이거. 입증하면 봐주겠다 이것이죠. 근데 입증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원칙은 뭐야 이것도. 이것도 모두 원칙은 뭐다. 원칙은 과실이에요. 원칙은 과실을 묻지만 보충적으로 상대적 무과실 책임을 따지겠다. 요쪽에서 시험 문제 잘 나오고 있죠. 특수 쪽에서.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친족과 다섯 번째가 상속이죠. 그러니까 친족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먼저 가족의 개념을 알아야겠죠. 혼인, 혈연, 입양의 관계로 맺어진 가족의 범위를 넘어서는 게 이게 친족이잖아요. 그죠? 그 친족 간에는 혼인신고가 돼야 안 돼? 안 돼요. 친족 간에는 혼인신고가 안 된다고. 그래서 혼인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고, 혼인도 계약이죠. 혼인도 채권이라고, 계약이라고. 그래서 채권 채무가 발생하는 거야. 남편의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고, 아내의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다고. 특정인이죠. 남편은 특정이잖아. 모든 사람에게 주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특정인에만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이라고. 부부 간 관계도 채권 관계예요. 그래서 이제 이 채권 채무 관계가 깨질 때가 있잖아요. 법률상 깨지는 게 이혼이라고. 그 이혼도 협의 이혼 있고 재판상 이혼 있고 그 절차가 다르고 효력 발생 시기가 다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축제 포인트라고. 그 다음에 이제 상속은 재산 가진 자, 이걸 피상속인이라고 하죠. 재산 가진 자. 재산 가진 자가 사망한 즉시 재산이 상속인에게 자연스럽게 법률적으로 승계가 됩니다. 재산이 승계가 돼요. 그래서 적극재산도 상속되지만 소극재산, 즉 자산도 상속되지만 빚도 상속되니까 이거 잘 따져야 돼요. 잘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빚 많은 아빠로부터 나 상속받지 않겠습니다. 법원에다 신청 안 하면 빚까지 떠넘게 되는 거죠. 뭐 그런 내용도 우리 공부했었죠. 그래서 일반적인 승인이 있고, 그 다음에 한정 승인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상속 포기 신청 같은 것도 있고, 한정 승인은 뭐예요? 우리 아버지 재산이 얼마인가 모르니까 남는 거 있으면 상속받대, 모자란 거 있으면 안 받겠어. 법원에서 청산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한정 승인이죠. 근데 이거 다 개별적으로 해야 된다는데 조심해야 돼요. 개별적으로 해야 돼요. 상속이 이를테면 남편이 죽고 남편이 100억 재산에다가 200억 빚이 있어. 근데 아내는 상속 포기 신청했는데 자녀 하나 있는데 상속 포기 신청 안 했어. 그럼 자녀한테 넘어가요. 이런 거 개별적으로 다 상속 포기 신청해야 된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원칙은 뭐였어요? 유언상속이라고.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유언상속보다 법정상속 가지고 출제를 많이 한다고. 유언상속은요, 유언 가지고 유언대로 하면 돼요. 유언상속이 원칙이니까. 근데 이제 법정상속은 유언이 없을 때 법적으로 이제 상속받는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래서 4개 정도 기억하라고 그랬죠. 이건 암기해야 돼. 우리 민법에서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1순위가 뭐예요? 네, 직계비속, 그게 자녀입니다. 자녀, 직계비속과 배우자. 그러니까 공동상속이네요. 배우자도 끼네요. 근데 배우자는 50% 가산해줘요. 50% 가산. 그러니까 자녀들이 1씩 받는다면 배우자는 1.5를 받아요. 그 다음에 직계비속도 없고, 직계비속이 없으면 2순위가 직계존속으로 가요. 그러니까 그 부모, 직계존속하고 배우자. 그러니까 배우자는 1순위, 2순위 모두 들어가요. 그러니까 공동상속인이야. 그러니까 직계비속도 없고 직계존속도 없을 때 단독 상속받을 수 있어요. 배우자가. 그 다음에 이제 3순위가 누구냐면 직계비속도 없고 존속도 없고 배우자도 없어요. 그러면 형제자매입니다. 형제간, 이촌간이잖아요. 형제간에 형제도 없어. 그러면 이제 직계가 없으니까 반계로 넘어가요. 아버지 부계 혈족, 모계 혈족, 반계, 사촌이네.
그것도 없어. 그러면 임종을 지킨 사람. 임종을 지킨 사람은 없어. 노상객사했어. 국고로 환수됩니다. 국고로. 거기까지 시험 문제 안 나올 거예요. 보통 1순위, 2순위, 3순위죠? 2순위까지가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계산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유언상속의 원칙인데, 이 법정상속하면서, 그 지분을 먼저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요거. 그러니까 유언을 했는데도 이를테면 자녀들을 완전히 무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죠? 이 경우에 이제 또 논란이 된다고. 문제 풀면서 소개해 드릴게요. 유리분 계산도 심시지 않게 출제가 됩니다. 이것도 2008년에 개정이 됐어. 여성 국회의원들이 많이 들어가는 바람에 유리분제도. 그러니까 예전에 여성들은요, 그 재산 상속에서는 거의 소외됐죠. 특히 출가한 딸들은요, 장남의 0.01을 받았어요. 1000분의 1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여자들이 집안에서 힘을 못 피는 거지. 근데 이제 2008년에 개정돼가지고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잖아요. 여자도 똑같아, 이제. 출가한 딸도 장남하고 똑같아요.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유류분 제도도 도입이 된다고. 그 유류분은 두 가지죠. 유류분 두 가지. 어떻게 되죠? 직계, 비속하고 배우자. 이것도 암기해둬야 계산 문제 푼다고요. 유류분 두 가지. 직계, 비속하고 배우자는 법정 상속액의 2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직계, 존속과 형제 자매는 법정 상속액의 3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사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유류분 없어요. 유류분은 직계, 비속, 배우자, 직계, 존속, 형제 자매 여기까지만 유류분을 인정해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 시험법입니다. 여기까지. 자, 이제 문제로 갑시다. 자, 1번. 1번.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더. 이 민법의 기본 원리. 근대 민법하고 현대 민법하고 다르죠. 근대 민법은, 소유권, 절대 원칙. 현대 원칙은 소유권, 공공의 원칙. 그 다음에, 계약, 자유 원칙. 계약, 공정의 원칙. 그 다음에 과실, 책임 원칙, 무과실, 책임 원칙. 그러니까 이거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근대 민법은 요 세 가지밖에 없어요. 세 가지만 적용돼요. 그런데 현대 민법은 얘까지 전부 포함해요. 그러니까 현대 민법의 기본으로는 몇 가지야? 6가지인 거야. 6가지. 근대 민법은 세 가지밖에 없고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1번으로 갈게요. 1번 문제 보니까 제가 법 첫 시간에 했던 다음에 문제 풀 때 그 그림이 나올 텐데 법을 분리해 놨죠. 여기 국가가 있고 개인이 있고 개인이 있을 때 국가가 개인보다 우월한 지위에서 규제하는 게 공법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개인과 개인 간의 대등한 관계에서 규율하는 게 사법입니다. 근데 사법에 갑질하는 사람이 생기니까 국가가 개입하는 게 사회법이라고. 이건 모두 법이 규율하는 생활의 실체 가지고 구분한 거죠. 어떤 생활 관계를 규율하느냐 이걸 가지고 사법, 공법, 사회법으로 구분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공법에 보면 뭐 헌법, 형법 쭉 나가다가 각종 절차법이 나온다고. 이 절차법은 뭐냐면 권리와 의무의 실체 관계를 어떻게 규정해 나가느냐, 정해 나가느냐, 그 절차를 정하는 것이라면 이 절차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법은 실체법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와 의무의 실체 관계를 규율하면 그게 실체법이에요. 권리와 의무 관계의 실체를 확인하는 절차를 규정한 법이 절차법이에요. 그러니까 절차법에는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있어요.
소송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소송법 이렇게 소송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고 소송이라는 단어가 없으면 전부 뭐다? 실체법이에요. 실체법. 그리고 지금 우리 공부하는 이 법들은 모두 국내법이에요. 국내법입니다. 자, 1번으로 갈게요. 1번. 가에서 다는 두 가지 기준에 따라 법을 분류한 겁니다. 이를 바탕으로 아래 사례 A에서 C의 법률을 다르게 짝지은 것. 공적인 생활관계를 다루는 법인가요? 그러니까 공법인가요? 예 하면은 오른쪽으로 가고 아니요 하면 사법 아니면 사회법이겠지. 가는 사법 아니면 사회법이겠지. 근데 사회법도 엄밀한 의미로는 사법의 공법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사회법도 공적인 생활관계를 다루는 법으로 봐야 되니까 가는 사법으로 보는 게 더 정확하겠네요. 가는 사법. 그러니까 민법과 같은 거죠. 임대차 보호법과 같은 거겠죠. 자, 예해만 그 다음 권리와 의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규율하는 법인가요? 예 하면 절차법이에요. 답은이 민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법과 같은 절차법이고 아니요 하면 나가 바로 실체법이에요. 나가 바로 실체법. 그럼 이제 공법이면서 실체법이니까 헌법도 있고 형법도 있고 뭐 행정법도 있고 그러겠죠. 자, 이제 가나다를 파악했으니까 값은 초등학교 때 교통사고로 가족을 모두 잃었다. A에 따라 후견인으로 지정된 외할아버지가 미성년자인 값을 대신해서 보험금과 합의금을 수령했다. 후견인 제도니까 제한 능력자에 대한 후견인 제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A는 민법이겠네. 민법. 그러니까 A에 해당되는 건 가겠죠. A에 해당되는 가. 그러면 정답은 1번 아니면 2번입니다. 3, 4번은 볼 필요도 없고. 자, 양가 합의하에 고모가 부계 삼촌이죠. 고모니까. 아빠와 삼촌 관계. 고모가 갑을 양육하고 외할아버지, 이게 외할아버지니까 모계죠. 모계. 외할아버지와 외삼촌이 보상금을 관리하며 매달 양육비를 주기로 약속했지만 이게 합의가 잘못됐네. 한쪽에서 다 해버려야 되는데. 매달 양육비를 주기로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성년이 된 값은 B에 의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죄의 성립요건,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 이걸 따지는 법이 형법이 기본이 죄형법정주의가 기본 원리인 형법이니까 B에 해당되는 것은 공법 중에 실체법. 그러면 나가 되겠지? 그럼 정답 끝났네. 1번이네. 그래서 B가 형법이에요. 그러니까 A가 민법, 사법이고 B가 형법이니까 공법이면서 실체법. 물론 일반법이겠죠. 조금 더 봅니다. B에 의해, 그러니까 형법에 의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여 외삼촌을 고소했지만 공소시효를 넘겨 처벌은 불가능했다. 이에 값은 C 규정에 따라 외가 식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합의를 어겼으니까 C 규정, 민법이겠죠? 민사소송법이겠죠? 민사소송법에 따라서 소송을 제기했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밖에 없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2번부터 또 공부해 봅시다.